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년 혹은 15년 뒤 75세가 된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나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상 앞에서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좁은 방 한 칸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노후 준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수많은 어르신들이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눈물로 털어놓은 진짜 고백들입니다. 왜 나는 그때 그걸 하지 않았을까? 이 단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후를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이것은 75세 이전에 반드시 완성해야 할 노후 행복의 핵심 조건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오늘 하루가 분명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영복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전국을 누비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이를 악물었고 명절에도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회사에서는 10년 연속 영업왕 상패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사업을 해보겠다는 오랜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사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노후 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영복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두 아들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살면서 명절에도 발길이 뜸합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씩 연락이 끊겼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모임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지난 생일에는 축하 문자 한 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복 씨는 낡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씨가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중요한 몇 가지를 놓쳤습니다. 75세 이전에, 아니, 지금 당장 시작했어야 할 일들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몸이 전부다. 건강관리를 일상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박순덕 씨는 66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혼자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도 그의 뒤를 따라가겠구나. 그 순간 순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 바퀴도 채 못 돌고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발바닥이 쓰라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걸음이 빨라졌고 반년이 지나자 2바퀴를 가뿐히 돌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맨손 체조를 더했고 식단도 바꿨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두부, 생선 중심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과 라면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3개월마다 동네 의원에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1년에 한 번은 국가 건강검진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순덕 씨,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환해졌어요. 순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살아있어야 인생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건강관리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여기저기서 몸의 신호가 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가 걱정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 하나. 어차피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5세에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것과 65세에 포기하는 것. 10년 후 75세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순덕 씨의 이웃에 비슷한 나이의 강복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젊을 때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달고 살았는데 어차피 약으로 조절하면 되지라며 운동도 식이요법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웠고 기름진 음식도 즐겼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지. 그런데 강 씨는 69살이 되던 해 가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강복래 씨는 왼쪽 반신이 마비된 채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자식들도 생계가 바빴고 매일 왕복 2시간씩 면회를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썼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어요.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반면 순덕 씨는 그 나이에도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을 보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가끔은 딸과 함께 1박 2일 여행도 떠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와 꾸준한 습관. 건강은 있을 때 당연하게 여기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75세 이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건강관리를 일상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정기 건강검진, 절주와 금연,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 이것이 노후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준비 재정 독립의 기술.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만수 씨는 올해 69살입니다. 35년간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퇴직한 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교원연금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았고 우리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부부의 자랑이자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만수 씨가 65살이 되던 해 갑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로만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음 해에는 아내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 방사선 치료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목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연금으로는 그 규모의 지출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만수 씨는 두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도 돈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전화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만수 씨는 이후로 아들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점점 꺼려졌습니다. 먼저 연락하려다가도 혹시 또 뭔가 필요해서 전화하는 건가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이러려고 평생 짐 되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만수 씨는 그 허탈함을 더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비슷한 나이의 정동진 씨를 만났습니다. 정 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60세에 조기 은퇴했지만 30대부터 꾸준히 적립식 저축과 배당주 투자를 해온 덕분에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생겼습니다. 실손보험도 젊었을 때 가입해두어 큰 병에 걸려도 개인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만수야,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알아? 50살부터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노후 준비에 집중한 거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게 진짜 효도야. 자식도 편하고 나도 당당하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만수 씨는 그 말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후 재정 독립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 자존감,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75세 이전에 해야 할 두 번째는 재정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당장 세우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춰 수령액을 높이는 전략, 실손보험과 암보험의 유지 관리,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습관, 자식에게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진짜 친구를 남겨라. 인간관계의 대정리.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힘들어. 60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동료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아이들이 독립하면 학부모 모임도 없어집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보면 어딘가 어색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는 환경도 달라졌고 관심사도 달라졌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성희 씨는 63살 주부입니다. 40대, 50대에는 친구들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분여회, 교회 성가대, 대학 동창 모임, 여행 클럽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면서 하나, 둘씩 모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남편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오랜 절친은 치매 증상이 생겨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남편 사업이 망한 뒤 스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성희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봤습니다. 300명이 넘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해서 어디야? 밥 한번 먹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세어보니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적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관계의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위기의 순간에 혹은 외로운 순간에 함께 해줄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 특히 남성들이 이 문제에 더 취약합니다. 평생 일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들은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윤명호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 퇴직한 67살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부하 직원들이 줄줄 따르고 전화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접대도 많았고 저녁 약속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전화가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후배들에게 먼저 연락해봤지만 바빠서요. 다음에 뵙겠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명호 씨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는 깊고 서러운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나름의 친구들과 바쁘게 지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명호 씨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명호 씨는 동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옆에 앉은 백발의 노인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나 바빠서 친구 만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지금은 시간이 넘쳐도 만날 친구가 없어요. 그때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명호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대학 동창들에게 먼저 연락해 밥 한 끼를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번, 4번 만나다 보니 20대 때의 우정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지금은 매달 한 번씩 모여 반나절을 함께 보내는 것이 명호 씨가 한 달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됐습니다. 75세 이전에 해야 할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마음을 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 없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손잡아줄 사람, 그 사람이 단 2-3명만 있어도
노후의 행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혼자서도 즐거운 날을 만들어라. 취미와 활동의 힘. 아이고, 심심해. 이 말. 60대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뱉는 말입니다. 평생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느라 바쁘게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게 웬 자유냐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여유가 한 달, 두 달 이어지면 어느 순간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낮잠을 자는 것이 하루의 전부가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하루가 쌓이면서 몸도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경자 씨는 65살입니다.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막내가 독립하고 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경자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나도 바빠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무기력해 보여. 뭐라도 시작해봐. 경자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무기력하다고 평생 집안일하고 애들 키운 내가 이제 좀 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하고 입꼬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막내가 독립한 이후부터였습니다. 1년 넘도록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없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외로움과 무기력감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경자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이 서툴렀고 옆 사람들처럼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업 때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해요. 여기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경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서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살림을 할 때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존재가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채화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경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졌고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수업 친구들과도 친해져서 수업 후 점심을 같이 먹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 훨씬 환해 보여. 75세 이전에 해야 할 네 번째는 나만의 취미를 반드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악기, 그림, 글쓰기, 사진, 원예, 요리, 노래, 바둑, 탁구, 무엇이든 좋습니다.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활동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삶 전체가 풍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용서와 화해의 기적.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용서하기 힘든 일이 생깁니다. 배신한 친구, 상처를 준 형제, 오해가 쌓인 자식, 말 한마디로 평생의 상처를 남긴 부모. 우리는 그 기억을 가슴 깊은 곳에 꼭꼭 묻어두고 삽니다. 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잊히지 않고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묵은 감정들이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남 광양에 사는 오기영 씨는 70살입니다. 그에게는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 문제로 크게 싸운 것이 계기였습니다. 기영 씨는 자신이 더 오랫동안 부모님 곁을 지켰는데도 유산이 동생과 반반 나뉘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억울함이 분노가 됐고, 분노는 완전한 단절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가끔 오빠한테 연락 한번 해봐요 라고 했지만 기영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잘못한 건 걔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10년 동안 기영 씨가 단 하루도 편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삿날이 오면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동생 자리가 비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너희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당부하셨던 말이 자꾸 귓가에 들렸습니다. 꿈에서도 동생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동생이. 기영 씨는 고집을 꺾기 싫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기영 씨, 혈압이 많이 높아요. 수치를 보면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된 것 같아요. 혹시 마음속에 오래 해결이 안 된 게 있으세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날 밤 기영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았구나. 동생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사실 내가 가장 힘들었구나. 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이가 이제 70이야. 동생도 환갑이 넘었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기영 씨는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영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번호를 누를 때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기영 씨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나다. 오기영. 전화기 저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전화해줬네. 동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치의 그리움과 미안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기영 씨는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고 산소 앞에 서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왔어요. 75세 이전에 해야 할 5번째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슴속에 담아둔 원망과 미움은 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한마디의 사과가 남은 인생을 얼마나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작게, 가볍게, 편안하게 삶의 공간을 재정비하라. 많은 분들이 노후에도 오랫동안 살아온 넓은 집을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둘이 혹은 혼자가 됐는데도 이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버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 4개, 5개인 집에서 노부부 둘이 혹은 혼자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황명자 씨는 68살입니다. 30년 전 아이 셋을 키울 때 이사 온 32평 아파트에서 지금도 혼자 삽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작은 딸은 서울 원룸에서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32평 아파트, 쓰지 않는 방이 3개, 안 쓰는 물건들이 창고와 다용도실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부담스럽고 청소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명자 씨가 넓은 집을 혼자 청소하려면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그럼에도 명자 씨는 이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집에 정들었어. 여기서 애들 다 키웠는데 어떻게 나가?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는 화장실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만약 아무도 없을 때 더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아무도 모르게 다치거나 아파도 바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 냉난방비까지 합치면 매달 고정 지출이 상당했습니다. 그 돈이면 더 작고 안전한 곳으로 이사해도 매달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 홍정숙 씨는 3년 전에 24평으로 다운사이징을 했는데 이걸 왜 이제야 했냐며 만족해했습니다. 명자야, 작게 사니까 청소도 쉽고 관리비도 줄고 무엇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니까 훨씬 편하네.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건지 이사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 명자 씨는 반년 넘게 망설이다가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30년 된 물건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장난감, 남편의 오래된 점퍼, 결혼식 사진과 앨범들, 하나하나 꺼내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함께 지냈던 세월도 함께 떠나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명자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리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과거의 무게도 함께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18평짜리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아도 되나 싶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2개의 방, 넓은 거실, 깔끔한 주방이면 충분했습니다. 청소는 1시간이면 끝났습니다. 관리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집 안 어디에서든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은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좁지 않아요? 명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딱 좋아. 오히려 전에 너무 넓게 살았던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해. 75세 이전에 해야 할 6번째는 삶의 공간을 내 몸과 나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넓은 집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공간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큰 집은 큰 부담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무겁습니다. 과감하게 줄이고 단순하게 살 때 오히려 더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7번째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라. 죽음 앞에서 당당해지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이야기하기 꺼려지는 주제입니다. 바로 죽음 준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수 없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며 화제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75세 이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면 정작 자신이 편안히 떠나지 못하고 남은 가족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류병철 씨는 73살입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류 씨는 자신이 언제 다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류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유언장 하나 없었습니다.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내도 자식들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보험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는 이야기도,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않는지도 가족들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에 살던 박정일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식물인간 상태가 됐을 때 일입니다. 박 씨는 평소에 나는 기계에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지만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들끼리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를 놓고 극심하게 다퉜습니다. 큰아들은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했고 둘째는 아버지가 원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형제들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결국 어머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류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다.
내 마무리는 내가 준비하겠다. 퇴원 후 류 씨는 가족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이제 준비를 하려고. 내가 없어졌을 때를 위해서. 처음에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정정하신데. 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정할 때 해야 하는 거야. 아프고 나서 하려면 못해. 그날 이후 류 씨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깔끔하게 정리해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사전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장례 방식도 가족들과 이야기해서 화장 후 수목장으로 함께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류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 이제 남은 시간을 진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75세 이전에 해야 할 7번째이자 마지막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유언장 작성, 재산 정리, 사전 의료 의향서,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이 모든 것이 거창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씩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잘 마무리된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건강 관리를 일상의 시스템으로 만들 것. 두 번째, 재정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 세 번째, 진짜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가꿀 것. 네 번째, 나만의 취미와 활동으로 혼자서도 즐거운 날을 만들 것. 다섯 번째, 오래된 상처와 원망을 치유하고 용서할 것. 여섯 번째, 삶의 공간을 내 몸과 나이에 맞게 가볍게 재정비할 것. 일곱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를 미리 차분하게 준비할 것. 이 7가지는 결코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75세, 80세 이후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뜨끔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잘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60대든 70대 초반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오늘 밤 다짐한 것이 내일 아침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여 5년 후, 10년 후의 삶을 만듭니다. 영복 씨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며 일기에 글을 쓰던 그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영복 씨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몸을 관리하고, 재정을 점검하고,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무언가를 찾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공간을 가볍게 만들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 이 7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꾸준히 실천해 나가십시오. 75세가 되던 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준비했어. 나는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것이 바로 노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65세가 되고 나서 진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나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 걸까? 남편이랑 둘이서 아니면 혼자서 밥 먹고 병원 가고 약 사고 전기세 내고 하다 보면 도대체 얼마가 드는 걸까?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딱 잘라서 말했어요.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은퇴 부부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려면 한 달에 308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308만 원. 그냥 흘려듣기엔 좀 무거운 숫자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으로부터 약 9년 뒤 2035년이 되면 이 금액이 384만 원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오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생활비는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연금 한 푼도 없는 분들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 다 있거든요. 이 채널을 처음 찾아오신 분들께 여기선 화려한 재테크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이웃 얘기, 우리 부모님 얘기, 우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눕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영상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만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얘기 시작해 볼게요. 308만 원이라는 숫자,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노인의 생활비 실태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65세 이상 부부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금액,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제 지출 항목을 분석해서 산출한 금액을 종합하면 2026년 기준으로 월 308만 원 안팎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최소 적정 생활비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 최소 적정이라는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넉넉하게 잘 사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품위를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행 한번 마음 편히 못 가고 외식 한번 하려면 몇 번 고민해야 하고 손주한테 용돈 한번 주고 싶어도 머뭇거리게 되는 수준에서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308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 금액 안에 뭐가 들어가냐고요? 식비가 제일 크죠. 두 분이서 드시는 밥값, 반찬값, 과일값. 요즘 장 한번 보러 가면 기절할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파 한 단에 5천 원, 달걀 한 판에 8천 원, 고기 한 근에 2만 원. 예전에는 5만 원어치 사면 장바구니가 꽤 찼는데 지금은 비닐봉지 하나 겨우 차더라는 얘기 다들 실감하시죠? 두 분 식비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주거비. 집이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비 다 합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은 훌쩍 넘어요. 겨울엔 더 나오죠. 난방비 폭탄 맞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추워도 꾹 참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다가 결국 감기 걸려서 병원비가 더 나오는 그 악순환. 의료비도 빠질 수 없죠. 65세 넘어가면 몸이 조금씩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한 가지만 있으면 다행이지. 보통 두세 가지씩은 기본이에요. 한 달 약값만 해도 5만 원에서 15만 원, 여기다 정기검진, 치과, 안과까지 합치면 의료비가 한 달 평균 20만 원 이상은 가볍게 넘어가요. 교통비, 통신비, 소소한 경조사비, 부부가 가끔 커피 한 잔이라도 사 먹는 비용. 이것저것 다 합치면 어느새 300만 원이 훌쩍 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308만 원이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몸도 그나마 좀 움직이고 이것저것 절약도 하고 어떻게든 맞춰가지만
5년 뒤인 10년 뒤 얘기가 다르거든요. 2035년 지금으로부터 9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쯤 되면 지금 50대 초반인 분들은 60대 중반이 돼요. 지금 60대인 분들은 70대가 되고요. 그때 필요한 생활비가 384만 원이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고요? 물가 상승 때문이에요. 경제학에서 쓰는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해마다 물건값이 조금씩 오른다는 거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가 평균적으로 매년 한 2에서 3%씩 올랐어요. 이 속도라면 9년 뒤에 지금 308만 원짜리 생활이 384만 원은 있어야 똑같이 유지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균치예요. 특히 식료품비랑 의료비는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요. 60대, 70대가 될수록 병원 갈 일은 더 많아지고 의료비 지출은 더 늘어나는데 그 의료비 자체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약값이 오르고 진료비가 오르고 기저귀 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308만 원 준비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후는 20년, 30년의 장기 레이스거든요. 처음엔 308만 원이었던 게 나중엔 400만 원, 5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월 평균 65만 원 정도예요. 두 분이 다 받아도 130만 원. 거기서 308만 원을 빼면 178만 원이 부족해요. 이걸 어디서 메꿔야 할까요? 퇴직금이라고요? 요즘 퇴직금 몇 천만 원 받아봤자 세금 떼고 자녀 결혼 보태주고 이런저런 일 생기면 금방 없어져요. 1년도 안 가서 바닥나는 경우 수두룩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부동산이 있다고요? 집 한 채 있는 분들 많죠. 그런데 집을 팔 수도 없고 팔기도 싫고 월세 놓자니 나는 어디 살아야 하고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먹고 살 현금이 없으면 그게 다 그림의 떡이에요. 부동산 부자 현금 거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이 아예 없는 분들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받아도 월 30만 원도 안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평생 자영업 하셨거나 가정에서 육아하신 어머니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연금 기반 자체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308만 원 필요하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막막하죠. 근데 막막하다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연금 없이도 제법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에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출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있는 돈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짠 거예요. 제가 아는 71세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 남편이 58세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연금도 없고 남은 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소형 아파트 하나뿐이었어요. 자식들은 있지만 다들 자기 살기 바쁘죠.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한 달 생활비를 120만 원으로 잘랐어요. 무조건이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식비 40만 원, 공과금 2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교통비 5만 원, 비상금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5만 원은 절대 손대지 않고 모으기로 했어요. 처음엔 너무 빠듯해서 울었대요. 마트 가면 사고 싶은 거 있어도 꼭 참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근데 6개월, 아니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돈이 얼마 있는지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구조가 잡히니까 불안이 줄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소득 활동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큰 돈 버는 일 말고 작지만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60대, 70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어요. 아파트 단지 내 청소 도우미, 동네 경비 보조, 노인 돌봄 서비스 참여, 마을 공동체 활동. 이런 일들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어줘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활비에서 30만 원, 50만 원 부족분이 줄어들면 그 심리적 여유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데 정부에서 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사회활동 지원형, 공익활동형, 시장형 이렇게 나뉘는데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월 27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지원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매일 나가서 사람 만나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건강도 유지되고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생겨요. 그게 노후에는 돈만큼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의료비를 미리 관리했다는 거예요. 노후에 돈 나가는 가장 큰 구멍이 의료비예요. 갑자기 큰 병 걸리면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미리 몸을 관리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예요.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어요. 이거 꼭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프로그램들, 당뇨 관리, 고혈압 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 꼭꼭 이용하세요. 보건소 서비스 잘 활용하면 의료비가 확 줄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틀니 지원, 안경 지원, 보청기 지원도 해줘요. 주민센터 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모르면 못 받는 거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308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걸 만들 돈이 없다. 이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국가에서 매달 드리는 돈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각각 26만 7천 원씩 받아요. 두 분이 다 받으면 한 달에 53만 원 정도예요. 국민연금 없는 분들한테 기초연금은 정말 소중한 수입이에요. 여기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같은 복지급여들도 소득과 자산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 합쳐지면 생각보다 훨씬 더 든든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신청해야 받는 거라는 점이에요. 신청 안 하면 아무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국번 없이 129 복지 콜센터 이 세 곳 기억해 두세요. 그럼 지금 50대, 60대 초반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에요. 60세가 지나도 연금을 더 내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월 2만 원, 3만 원이라도 더 넣으면 나중에 매달 받는 돈이 달라져요. 둘째,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24세까지 미루면 매년 7.2%씩 금액이 올라가요. 5년 미루면 36% 더 받는 거예요. 당장 돈이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셋째, 주택연금이에요. 집이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한테 딱인 제도예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세 3억짜리 집을 65세의 주택연금으로 맡기면 매달 약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0세에 맡기면 좀 더 많이 받고요.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분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녀한테 짐 안 되고 싶은 분들한테 특히 권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주택연금 참 좋은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자녀한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못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녀한테 집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먼저예요. 부모가 여유 있어야 자녀도 부담이 없어요. 부모가 돈 없어서 자녀한테 손 벌리는 게 더 힘든 상황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가 안정적으로 사시는 게 훨씬 고마운 일이에요. 이제 좀 더 실생활 얘기를 해볼게요. 308만 원보다 적게 쓰면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가능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볼 때 대형마트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동네마다 공판장이나 새벽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사면 똑같은 식재료가 20~30% 싸요. 귀찮지 않으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다리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돈도 아끼고 일석삼조예요. 외식은 점심을 이용하세요. 같은 식당이라도 점심 메뉴는 저녁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저녁 먹으러 나가면 2만 원, 3만 원 하는 게 점심엔 8천 원, 만 원이에요. 외식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시간대를 바꾸세요. 그게 훨씬 현명해요. 통신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5만 원, 6만 원짜리 요금제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통화 품질 거의 차이 없어요. 1년이면 40만 원, 50만 원 아끼는 거예요. 이거 아껴서 손주 용돈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은행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통장이 여러 개 있고 각각의 소액이 흩어져 있으면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관리도 어렵고 수수료만 나가요. 통장을 두세 개로 정리하고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저축 통장 이렇게 딱 나눠두면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한눈에 보여요. 경조사비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가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부의금, 축의금 인심이 후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줄여도 돼요. 주변 분들도 다 사정하세요. 10만 원 드리던 거 5만 원 드려도 서운해 하실 분 없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문화누리카드. 이거 아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한테 문화활동비를 연간 13만 원씩 지원해주는 카드예요. 영화, 공연, 도서 구입, 스포츠 관람에 쓸 수 있어요. 노인 무임승차 혜택도 있고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생활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마음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솔직히 이건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를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젊었을 때 자녀 교육비에 다 쏟아붓고 집 사느라 빚지고 부모님 봉양하느라 내 노후는 못 챙긴 세대예요.
그게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68세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안 늦었어요. 진짜예요. 68세면 평균 수명 기준으로 아직 20년 가까이 남아 있어요. 20년은 긴 시간이에요. 지금 바꾸면 20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라도 바꿔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분들한테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세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면 충분해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상담해 주시는 복지사 선생님들 정말 잘 알려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네 주민센터 문 한번 열어보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가세요.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배우자분이 모르시면 곤란할 수 있거든요. 돈 얘기, 노후 얘기는 부부가 같이 알고 같이 결정해야 해요. 아직도 집에서 돈 얘기 한번 안 하셨다면 오늘 저녁에 한번 꺼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 대화 하나가 두 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69세 부부가 있어요. 남편분이 자영업하다 59세에 폐업하셨고 아내분은 줄곧 가정주부로 계셨어요. 두 분 다 국민연금은 아주 소액이에요. 남편분이 15만 원, 아내분은 연금이 없어요. 집은 있는데 3억짜리 아파트 하나가 전부예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셨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주택연금을 신청했어요. 3억짜리 집을 69에 신청하니까 매달 약 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기초연금 두 분 합쳐서 50만 원, 남편 국민연금 15만 원, 합치면 145만 원이에요. 여기다 남편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해서 월 27만 원 더 받으시고요. 합치면 월 172만 원이에요. 308만 원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 부부 지금 정말 잘 사세요. 어떻게냐고요? 식비를 완전히 텃밭으로 해결하세요. 아파트 옆 작은 주말 농장 분양받아서 상추, 고추, 오이, 호박 이런 거 직접 키우세요. 거기서 반찬거리 상당 부분이 나와요. 이웃분들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요. 인터넷은 알뜰폰으로 바꿨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근처 복지관 무료 식사 이용하세요.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요. 이 부부 얼굴 본 적 있는데요. 화내요. 진짜 화내요. 돈이 많아서 화난 얼굴이 아니에요. 불안이 없으니까 화난 거예요. 구조가 잡혀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노후 행복이에요. 308만 원이 없어도 노후가 행복할 수 있어요. 308만 원이라는 숫자는 불안을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려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고 내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간에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상 후반부에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같이 봐주세요. 연금이 있든 없든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많든 적든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낙은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 배우자 손 한번 잡고
우리 노후 얘기 한번 해보자.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이에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최대 34만 원, 부부 가구는 각각 27만 원 정도예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일자리예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나뉘고요. 월 27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예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자가주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임차 중인 분들한테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해줘요. 금액은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월 12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는 의료급여예요.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한테 의료비를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해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되거나 부담이 크신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무료 건강검진이에요. 국가건강검진은 짝수에 태어나신 분은 짝수해에, 홀수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해에 받을 수 있어요. 기본 검진은 무료고 암검진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6가지를 거의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꼭꼭 챙기세요. 안 받으시면 그게 더 손해예요. 여섯 번째는 치매 안심센터예요. 전국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있어요. 치매 검진, 관리, 돌봄까지 무료로 해줘요. 치매 초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배우자 걱정되시는 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일곱 번째는 문화누리카드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면 연간 13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카드로 지원받아요. 영화, 공연, 여행, 스포츠 관람에 쓸 수 있어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다른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 경로당 무료 급식, 노인 복지관 무료 프로그램들. 이걸 다 합치면 실제 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청해야 받아요. 안 하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308만 원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고 작더라도 소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지출 구조를 현실에 맞게 다섯짜면 돼요. 그 네 가지만 해도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정보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모르면 못 받는 혜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 하나 구독해 두시고 필요한 정보 계속 챙겨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도 계속 이런 영상 만들게요. 그게 제가 이 채널 운영하는 이유거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무겁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308만 원, 384만 원. 숫자만 들어도 한숨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 숫자를 다 채워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을 제대로 알고 받을 수 있는 건 챙기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씩 움직이면 돼요. 그게 다예요. 화려한 전략 없어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한 발짝만 내디디면 돼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한 달에 얼마 쓰고 있는지 종이 한 장에 적어보세요.
밥값, 공과금, 병원비, 기타. 딱 이 네 항목만이요. 적고 나면 보여요.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어디가 더 필요한지. 그게 여러분 노후 설계의 첫 번째 페이지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영상을 봐주시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 한 채만 있는 60대가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실제 사례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요. 따뜻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